네, 오늘 주제는 그 소통 리더십인데 제가 부제를 이제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함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건강하다는 게 뭘까? 보통 건강하면은 뭐 어디 육체라든지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평온하고 뭐 이 상태를 늘 얘기하시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통 리더십에서 말하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자아라는 거는 따라할게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잘 이해하는 것.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잘 얘기하지 않죠. 이유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학습됐던 것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빠르게 캐치하는 거에 늘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학교 교육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시작했던 이 시민교육과 청소년 교육들 같은 경우는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양성했던 하나의 팩트가 그 철학이 있었죠. 근데 빠른 시간 안에 효율성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현상에 대해서 빠른 판단과 또 현상에 대해 빠른 분석과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학습 능력이라고 치부를 했어요. 근데 인간관계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인간관계는 비교와 분석과 판단이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거는 자기를 비롯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근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 방법을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궁율의 대화, 궁율이라는 거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궁율이 뭔가요? 궁율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 중에는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연애를 했을 때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남산타워를 차를 몰고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입니다. 그 여자친구가 커피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러스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진짜 없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이 대화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커피 매점 주인, 그거 아시죠? 남산타워 그 꼭대기 올라가시면 매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장님, 제가 정말 제 여자친구한테 커피를 사주고 싶은데요. 제가 돈이 진짜 없어요. 어떻게 이 커피를 한 잔만 좀 공짜로 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뻥을 쳐다보더니 바로 내려주시더라고요. 가져가시라고. 예, 그분은 왜 줬을까요? 예,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게 내가 내 안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가 대화의 태도가 그런 어떤 연민과 궁유를 관점을 가질 때와 갖지 않을 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네, 어떻게 넘어가죠? 네, 한 장만 넘겨주실까요? 아, 네. 자, 문장 완성 검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저기 A4 용지를 좀 이렇게 A4 용지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나눠주시면 펜이 있을 건데 보시면은 이거예요. 뒤에 블랭크가 있죠. 나는 화가 날 때 삐리리다. 동료가 일을 대신 해주기로 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삐리리다.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삐리리다. 나는 갈등이 생길 때 삐리리다. 등등의 여러 가지 블랭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셀프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자기 보고 양식이기 때문에 누가 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뒷면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무슨 말인지 알죠? 고민하지 말고 이거 무슨 테스트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떠오르는 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를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냥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 나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지?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지 뭐 괜찮아요. 어쨌든 나만 보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기가 스스로 자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남이 보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화가 날 때 동료가 일을 대신해 주려 했는데 안 되어 있으면 내가 가장 싫은 사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대화 습관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네, 예, 그 뒷장에다가 뒷장에 쓰시면 돼요. 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뒷담화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대다수 분들이 이제 이거를 하실 때, 다른 이 이제 하실 때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아 이거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꾸며서 적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이건 내가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십시오. 네.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부탁받을 때 우리가 사실 목사님들 또 우리 신학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일 부탁받을 때 그 반응들이 다 있죠. 네,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적으십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게 워킹 하나요, 이게? 예. 예. 되네요. 예. 되네요. 네,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네, 계시면 됩니다. 다 되셨습니까? 한 2분 정도 시간 더 드리고. 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보통 이게 좀 우리 본성을 좀 건드리는 질문들이죠.
예, 나의 실질적인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이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문장 완성 검사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셀프 보고, 그러니까 자기 보고 방식 형태로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뭐 공동체라든지 자기 자신이라든지 할 거 없이 그 문장들을 바꿔서 충분히 이 셀프 형태로 이렇게 다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는 이제 그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적었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것은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자기가 생각했던 있던 걸 적게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적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그 사람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이게 내 신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념이라는 게 뭘까? 사람 움직이는 것들이죠, 사실.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또 자극을 받죠. 그 자극들을 받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사실 나오는 내 안에 어떤 반응들이에요, 다. 근데 그 반응들이 충실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 보세요. 시두개 모델이 있어요. 시두개 모델은 보는 대로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화가 날 때 나는 벽을 친다. 혹은 난 소리를 크게 지른다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얻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나와 있는 어떤 반응들이 있지만 내 감정들, 내 행동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구가 관철이 안 되거나 욕구가 충족이 않게 되면은 나는 화가 나거나 나는 다른 왜곡된 내 욕구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죠.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제 이런 욕구라든지 감정 사용법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죠. 최근에 이제 있었던 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6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와이프가 왜 이제 들어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 어떤 욕구에서 비롯된 거죠, 사실? 보고 싶다. 근데 보통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나요?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죠? 더 화가 나죠. 그때면 더. 왜 화가 나요? 일하고 와서 불 끄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이러고 갔는데 지금도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교하고 비난이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이 사람의 무엇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 행동을 보면죠. 행동을 보죠. 행동. 그렇죠? 자, 또 아까 대화 말씀하셨는데 대화를 이제 언어, 생각 이렇게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말은 뭘로 나타냈어요? 글이나 그림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결국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 B라는 사람도 뭐가 있죠? 똑같이 언어가 있고 생각이 있고 행동을 합니다. 자, A와 B가 처음 만났어요. 만나서 관계를 맺는다. 우리 지금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멤버십이 형성이 됐어요. 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이 좀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밥을 많이 먹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뭔가를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나요? 맞아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반응을 주잖아요. 이걸 주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A와 B가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자신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고 A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표현은 받아들일 때 두 사람은 관계가 형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언어와 행동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왜? 결국 그 생각 깊이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생각과 그 생각 깊은 곳에는 결국 근원은 뭐죠? 네, 의도. 그 의도 깊이는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서두 얘기했던 신념같이 욕구라는 걸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2시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욕구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욕구 덩어리라 얘기해요. 욕구 덩어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같은 어떤 자극을 받지만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늘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점심 때 어떤 집사님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우리 와이프는 또 근심의 걱정이 참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해, 썰고 닦고 뭘 요리를 할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일날 수요일날 이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때 그분의 감정과 욕구는 뭐죠? 일단 느낌은 어때요? 그걸 준비하는 막 손님을 환대하니까 뭐 기쁘거나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좀 내가 줄 수 있다는 그런 기쁨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 오면은 내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딱 볼게요. 그분이 수요일 날 오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날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미루고 싶은데 그날 전까지 말을 못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아침 9시에 문자가 온 거예요. 나 못 간다고. 그때 그러면 이때 마음은 또 어떻죠? 땡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욕구의 변화에 따라서 나는 그걸 충족될 수도 있고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람 얘기하고 긍정적인 사람 표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집사님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야. 밝은 사람이야. 저 집사님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야. 말이 좀 많아.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런데 대화법에서 또 코칭이나 리더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적인 사람은 없고요. 긍정적인 사람도 없어요. 오직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욕구가 충족된 사람이 있고요. 욕구가 충족된 사람이 있고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떨 때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나? 그럼 내가 그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내 욕구를 알아차리게 해주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가? 내가 좀 돌봄받고 싶구나. 내가 지금 좀 더 연결되고 좀 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욕구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대다수는 자기가 뭘 원하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지? 이런 질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나한테 좀 필요한 게 뭐지? 그리고 자기 감정과 자기 욕구에 직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장학금이라든지 어떤 박사 과정을 지나갈 때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불합격이라든지 수급을 못 받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상심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온전히 자기 문제로 뒤집어 써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거나 내가 실력이 좀 모자라서 그렇구나 하는 분이 있고요. 후자는 타인을 나를 못 알아보다니 니네들이 문제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타자에게 돌려버리죠. 근데 더 나가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보통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안의 욕구와 감정에 보다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좀 인정받지 못했구나. 근데 인정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도 사실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꾸 생각과 느낌을 계속 혼돈해서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이
이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고 점점 부정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욕구가 충족이 덜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 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어떤 신념들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럼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이유가 내 안에 어떤 욕구가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비난하고 비교를 하는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빅터 프랭클 박사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시게 되시면요, 반사적인 행동과 주도적인 행동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반사적인 행동은요, 그날의 분위기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반사적인 사람은요, 이 자극을 받을 때 곧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그리고 더 심각해서는 또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게 너무 심하게 돌죠. 그래서 이 많은 정신과 의사들 하는 얘기가, 어떤 관계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돌리면 신경 예민증 환자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타인에게 돌리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둘 다 문제가 뭐냐? 자기가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많이 보게 되면, 이제 이민교회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결국 내 욕구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고, 그리고 문제를 다른 탓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이 과연 이민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나 인간이 모여있는 거 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죠?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근본적인 악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주도적 행동을 뭐라고 하겠냐? 주도적 행동은 자극을 받으면요, 자극과 반응 사이 있는 공간, 선택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주도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도적인 사람들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일단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정지 버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직 신이 인간에게만 준 천부 능력인데, 지나가는 개를 한 발로 뻥 찼어요. 근데 그 개가 저 주인 날 왜 때렸을까 하고 고민하는 개는 없다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오직 인간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뭘 선택이냐? 자, 한번 제가 거술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내 감정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 감정 선택할 수 있다. 예. 내 감정 선택할 수 있다. 예. 선택할 수 없다. 감정을 어떻게 선택하냐? 감정이 따라오는데. 예. 그럴 수 있죠. 네. 자, 기본적으로 이 주도적인 사람과 반사적인 사람은요, 결국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반사적인 사람인지 주도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은 우리 인간은 감정과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것도 운동이거든요. 결국은 마음의 근육처럼 내가 선택했던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내 감정, 내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욕구라는 것은 나오는 본성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죠. 사람에서 욕구가 변할 때 진짜 바뀌는 건데, 사람이. 근데 그 욕구에서 직면하고 자기 공감이 되게 되면요, 욕구는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좀 실제로 좀 볼게요. 그래서 주도적인 행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4가지 천부능력이 뭐냐?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 이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제 언급했던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 학살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 전쟁 기간이 끝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그 학살 기간 동안에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수용소에서 탈출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계속 이 비난하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스스로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버티고 희망적으로 살아가나 봤더니 그들이 네 가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아의식. 우리는 더 자극을 받죠. 저도 지금 이제 이 어떤 제가 이제 오다가 이제 사인을 제가 이제 잘못 착각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운전을 해줬고, 오다가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사인을 너 못 보고 지나간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와이프가 너무 걱정하니까 이제 갑자기 기분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느낌이 두렵고 떨리고 되겠죠. 와이프는 얼마 전에 이제 교통사고도 한번 당해가지고 되게 이제 겁내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결과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일단 안정을 시켰어요. 괜찮아. 일단은 지켜보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항변할 수도 있는 게 있지만, 그 순간에 지금 내가 어떤 느낌과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자아의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것이 좀 좋게 좀 잘 끝났으면 좋겠다. 좀 경고만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죠? 좀 더 공손해지고, 그래서 내가 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죠. 예, 그 사인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이 좀 달랐다. 적어도 1분 이상, 3분 이상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다. 그걸 명확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것이 내가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이것이 내 양심의 가치가 어긋나는 일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상황은 되게 사인에서 경고를 먹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독립의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제 경고받고 이제 여기 이제 왔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데 보면서 그런 어떤 다양한 자극들이 왔을 때 우리는 쉽게 반응하고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다는 거죠. 대인관계 마찬가지죠. 내가 평상시에 신뢰하고 좋아했던 사람한테 내 비밀을 다 털어놨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돌아가서 말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기분이 어떻죠? 일단 되게 안 좋죠. 그러면 여기서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세상에 믿음은 진짜 없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리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내 안의 욕구와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은 전혀 없고요. 안타깝게도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근데 그 순간에 멈추고 stop, think, 추주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뭘까? 나는 어떤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건가? 이걸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분은 실제로 그 알려드렸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우리 둘이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른 친구들로부터 내 얘기가 들어오니까 내가 좀 속상하다. 이렇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 몰랐다. 네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줄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했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대화를 더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 그럴 줄 몰랐어, 너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대화의 단절은 그때부터 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실 게, 비교, 비난, 불평, 대화 속에서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할게요. 대화의 단절이 시작되는구나. 소외가 시작되는구나. 예,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식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아식 시작. 생각, 기분, 행동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상상력 시작. 양심, 독립의지.
그래서 반사적인 환경에 놓여 있지만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나한테 그렇게 자극을 줬던 사람의 욕구와 감정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요, 분리가 돼요. 나와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 영적 분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자,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주도적인 언어와 반사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씩 읽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따라할게요. 자, 우리 대안을 찾아보자. 예. 또 주도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의견이 대립이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제3의 대안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이런 대화들을 쓰죠. 두 번째,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 나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 나는 적절한 반응을 선택할 거야. 내가 선택한다. 나는 이것이 더 좋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내 느낌하고 잘 보세요. 느낌 한번 계속 느껴보시는 게 중요해요. 느낌. 밤에 반사점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게 되었더라면. 느낌이 좀 어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사적인 언어에 익숙한 분들이 되게 많은 하시는 분들은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가 뭔지를 잘 발견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한다는 건 그냥 뭐예요? 내 욕구를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내 욕구 좀 채워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욕구를 계속 채워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찬가지 한쪽 사람도 반사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싸움은 커지게 되고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욕구 덩어리거든요. 욕구 덩어리. 그래서 그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구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죠? 내 욕구가 뭔지, 욕구에 쓰이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그 언어도 풍성해지게 되고 결국은 부탁을 할 수 있게 돼요. 대다수는 부탁을 한다고 하지만 대다수는 뭘 하죠? 강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부탁으로 위장한 강요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반사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신념이 뭐냐면 환경 결정론자가 되게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분이 창조했던 또 하나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을 멀리하라. 근데 결국은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한 32가지 가까이 되는 이 언어에 대한 성경 말씀이 다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에서 숨겨져 있는 욕구와 신념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나를 좀 더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거를 딱 덮어놓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성품과 성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격과 성품을 이제 이 빙산에 비유할 수도 있고 나무에도 비유할 수 있는데,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협상 능력이라든지 화술, 매너,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이제 보면은 저 참 성격 참 좋은 것 같아라고 하죠. 성격이 발달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적인 성품이죠. 내적인 성품은 인내, 성실, 겸손, 중요한 일에 대한 진념, 공정한 대인관계, 대화에 있어서의 개방성과 정직성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쭙고 싶지만 대화에서 있어서 개방성과 정직성이 있냐 이거예요.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나 힘들어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성이란 뭐냐면 내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비난과 불평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적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이 관계에 있어서 성격이라는 걸 쌓았을 때 그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격과 성품을 줄여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이런 이 성품과 성격을 얘기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대화할 때 어떤가? 자,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으시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예. 네. 이긴 사람 손 들어보시고요. 예. 이긴 사람 좀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예. 이긴 사람은 좀 밖으로 나가 주시고 로비에 잠깐 계시면 됩니다. 이긴 사람은 밖에 나가시고, 예, 이긴 사람 밖에 나가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제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거 상관없이 상관없어도 돼요. 예. 하고 싶은 말 하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연기니까 들키지 않게. 알겠죠?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자, 앉아서 짝꿍 다 왔나요? 짝꿍 다 어디 가셨죠? 예. 네, 짝꿍 있나요? 예. 짝꿍, 네. 짝꿍 어디 계세요? 가버리셨어요? 네. 자,
짝꿍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짝꿍 안 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짝꿍이 안 오셨구나. 짝꿍.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더 오셨어요? 네. 아, 그래. 자, 우리 이긴 사람 들어보세요. 이긴 사람. 자, 이기신 분들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인상 깊었던 거, 그 이슈나 이것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신 분들은 그걸 잘 받아 적으시면서 그 피드백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몇 분이요? 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인상 깊었던 사건 얘기하시면.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네, 자,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기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예,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어떤 인상 깊었던 사건 잘 얘기하셨어요? 예, 기분이 어때요? 말하고 보니까 좋아요? 아, 집중을 잘 안 하세요? 또 기분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느낌.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예, 또 다른 분 이기신 분들, 이기신 분 이기셨죠? 예, 어땠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웃으니까. 예, 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반응 대화할 때 느낌은 좀 어땠어요? 열받아요? 아, 왜 내 기울이야 이제. 아, 그게 딱 느껴요? 아, 느껴져요. 예. 내가 공감을 못 받고 있구나. 거절받고 있구나. 네. 네, 그러셨구나. 네. 자, 일단 이제 제가 그 지신분들한테 뭐라고 요청을 드렸냐면, 안에서 이제 밖에서 제가 이런 미션들을 드렸는데 오시게 되면 듣는 척을 해주시고 대화에 초를 치시고, 예, 열심히 다른 딴짓을 하시게 되고 딴청을 거셔도 되고, 그리고 받아 적는 척하면서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셔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잘 하시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이제 이기신 분들이 기분이 좋다 하시면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은 그 익숙하신 분들인 거죠. 예, 그냥 어떤 자세를 하든 어떤 액션을 취해도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분들은 자기 말하는 거 그냥 좋으신 분들. 그냥 내가 어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내가 내 얘기하는 거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가를 구분하고 구별하면서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일단 우리 연기해 주신 우리 지시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은 그래서 대화에 계서 보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할 때 잘못된 그 버릇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멍하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멍하니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내 눈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멍하니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듣는 척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연기하실 때 듣는 척만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에서 골라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골라서 듣는 게 뭐예요? 예, 자기 듣고 싶은 만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게 제일 많아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특히 애들이 그래서 미성숙할수록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죠. 왜죠? 미성숙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아, 설교도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단어만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단어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30%짜리 대화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팩트, 이 상태에서 팩트가 중요하지 내용과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자기 중심 해석.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우리의 그 문제를 만드는 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비난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난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건요, 이게 결국은 내가 내 욕구를 건강하게 전달하고 있지 못하는 거라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영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판단하고요. 어떤 얘기를 하면 판단해요. 특히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빠는 이번 시험 잘 못 봤어. 너 밤 늦게까지 게임에다 그런 거 아니야? 너 뺨했지 너. 이런 대화의 프로세스가 결국은 둘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욕구를 표현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느낌과 욕구가 있는지 먼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판단은요, 정신적인 폭력의 시작입니다. 판단을 뭘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현상이나 어떤 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 현상, 과학 현상에서 판단하고 통계를 내기 위해서 때는 그때 판단 되게 중요한 도구죠. 하지만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내가 정신적인 폭력을 행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둘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둘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나를 격리시켜 나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판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그만큼 내가 내 중심적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제 근원이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자기 중심성. 그다음에 충고를 하죠. 그 사람의 상황과 위치는 전혀 알지 못한 사람도 충고를 해요.
근데 충고를 하면은 나랑 별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충고를 하면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당신 그러다 지옥 가? 막 이러면서.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실제로 또 이제 저는 이제 찾는 이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분들이 하나씩 그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기분 나쁜 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자기는 가장 기분이 나쁘대요. 왜? 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관계 맺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석이죠. 해석은 뭐예요?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배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요즘 라떼 말이야, 꼰대. 그거 싫어하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장 보완할 수 있고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공감적 경청이죠. 그래서 공감적 경청은 빙산과 똑같아요. 배려하는 마음, 그 태도와 기술이 있는데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수용하고자 인정하려는 의지 다 여기에 들어가요. 태도에. 그 기술은 뭐냐?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자, 한번 앉으시겠어요? 보통 이제 일상에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상담하시거나 어떤 가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앉으세요? 자, 먼저 이런 자리가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예, 서로 마주 보는 자리죠. 예, 예, 안녕하세요, 엄명정입니다. 예? 엄서연, 종친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로 마주봤어요. 마주볼 때 느낌은 좀 어때요? 떨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자, 좀 느낌은 좀 어때요? 좀 긴장돼요. 좀 긴장되죠. 네, 편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하면 따라할게요. 남북회담의 자리. 기본적으로 저는 잘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새로 이제 교회 새신자가 오시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마주 보는지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마주 본다는 건 심리학적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거래적 관계에서 보통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 대화가 되면요, 먼저 나를 먼저 오픈해야 돼요. 나를 먼저 오픈해야 이 사람한테는 긴장하지 않고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북회담의 자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또 볼까요? 자, 이거 보통 집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거기 계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강의 1시간 정도 들었는데 강의 좀 들어보신 거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흥미로워요. 좀 제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낌이 좀 어때요? 무엇 때문에 안 좋죠? 네네. 그래서 보통 집에서 가장 부부 사이에서 가장 이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가끔은 좀 그러는 게 이제 서로 딴 공간에 있는데 대화가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은 설거지하고 있고 한 명은 이제 다른 곳에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공간도 마찬가지로 방문 딱 열었을 때 애 책상에 이렇게 있고 문이 뒤쪽에 있잖아요. 감시의 자리라고 얘기하죠. 감시의 자리. 예, 감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죠. 그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45도 조화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볼까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 룸을 보면은 이 책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오른쪽에 앉으시거나 왼쪽에 앉으시는 게 가장 좋죠. 이럴 때 좀 느낌은 좀 어떠세요? 보다는 편해요. 예, 좀 더 편안하죠. 서로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좀 보게끔. 예. 이렇게 시선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예, 15도씩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나를 오픈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하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조화롭게 된다 해서 조화의 자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칭이나 심리나 상담할 것이 모든 것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특히 영업 세일즈맨들 그리고 이제 범죄 수사 프로파일러들 할 때도 이렇게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전지대가 돼야 자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처음 만든 뭐 하든 간에 이 대화의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또 하나 볼게요. 자, 이거 보시고. 자, 이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디자인을 한다 치면요. 이거 주시고. 네. 우리 이제 여기 보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어디 사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는데 산책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할게요. 예, 어디 사냐고. 예, 어떻게 오시게 됐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캐롤턴. 네, 캐롤턴에서. 예, 네, 얘기해요. 네, 얘기하세요. 네, 캐롤턴에서 얘기하세요. 사는 엄소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캐럿 어디 사세요? 네, 히브로. 예, 히브로 사세요. 예, 느낌이 어때요? 나랑 장난. 장난하나? 이제 뭐냐면 여기 오시겠어요? 예. 그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 한 사람은 대화의 속도가 느린데 목사님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에서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나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고 그 사람 거를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상대방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 저 아까 저는 엄소연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저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속도로 맞춰주는 거죠. 속도로. 그래서 속도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의식 가운데 이 사람이 나랑 연결이 되는구나. 그거를 심리적으로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톤이에요. 한 분은 톤이 되게 작고 한 분은 톤이 엄청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분이랑 얘기하면 귀가 아파 막. 귀가 아파. 예, 무슨 대화를 하겠는데 귀 아파가지고 무슨 얘기 하나도 못 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애와 자기 중심으로 많이 뭉친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관계를 맺는다는 걸 거듭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상대방 얘기하는 이제 바디랭귀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바디랭귀지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바디랭귀지 하고 성도분이 이렇게 와서 바디랭귀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관찰해 보면요, 성경책을 딱 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만 계시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계속 신나서 뭔가를 막 얘기하죠. 그러면 계속 이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 보고 있을까요? 뭘 원하는 걸까요?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사납네. 근데 이게 아세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무의식에 있는 어떤 생각들, 그걸 그레물린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특히 이제 목사님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무의적인 생각들이 표출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들 표정과 언어, 색깔과 그런 냄새 모든 걸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보통 이분도 보시니까 이렇게 듣고 있는 거 뭐예요? 대화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별로 그 내용에 별로 관심 없는데 여기서 계속 도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만약 그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되게 좋아요. 만약 그분이 저는 오늘 집에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가스불을 잘못해서 냄비가 탔거든요. 그럼 그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냄비가 탔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크로스 미러링이라 해가지고 작은 몸짓을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하고 작게 나도 똑같이 바디랭귀지를 써주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이 사람 내 이야기를 지금 잘 듣고 있구나.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 순간부터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지 않구나, 자기 얘기만 하는구나 하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걸 무의식에 쌓이게 되면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제스처, 언어 그 부분을 우리는 잘 모르고 내용만 듣는다든지, 그리고 어떤 감정만 듣는다든지, 그래서 한쪽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훈련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훈련이 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자아의식이 있으니까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분이 지금 어떤 느낌과 어떤 욕구를 지금 원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 순간부터는 그거를 우리는 채워주고자 하는 연민의 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근데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어떤 조언하기, 한술 덧뜨기, 가르쳐드리기, 위로하기 등등등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동성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욕구와 느낌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성도님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거 있어요. 근데 나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지만 내 과거의 경험이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해 준다든지, 이거 사실 제일 많죠. 그 누구의 사례를 갖고 또 얘기해 준다든지. 근데 그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느낄까요? 그거 맞는 말인데 나한테 별로 지금 유용하지 않아 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어필의 대상이 뭐예요? 딴 데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표정을 두거나 뚱한 표정을 짓거나, 그러면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사실을 알아차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느낌과 욕구를 확인시켜주는 질문들이라든지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래서 경청할 때 들을 청자를 보시게 되면, 한자를 보시게 되면 기자와 눈목자와 마음시자 왕자가 있죠. 무슨 얘기예요? 대화를 할 때 열린 귀와 따뜻한 눈빛과 내가 진짜 이 사람 얘기 듣겠다는 의지. 저는 이제 코칭이나 이제 상담을 할 때 한국에서 이제 센터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매 순간 항상 30분 텀을 두는 이유가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지, 나 몸은 힘들지만 들어야지라는 의식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늘 30분의 텀이 항상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보통 대화할 때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우리가 거울이 되어준다면은 사실 대화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경청만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네 가지 인간 상호작용의 네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하나는 승승이 있고 패승이 있고 패패가 있고 패승이 있죠. 승패, 패승, 패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청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청만 하게 되면, 좀 지울게요. 이렇게 뒤로 해도 될까요? 네. 자, 네네, 감사합니다.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용기라는 게 있고 배려라는 게 있어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게 이상하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하는데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건강하게 내 욕구를 표현하는 게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 상호작용의 네 가지 패러다임을 보시게 되면 용기 있는 사람도 있고 용기 없는 사람이 있죠. 배려가 많은 사람도 있고 배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또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냐면, 용기도 있고 이 배려된 사람은 승승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용기도 없고 배려도 없는 건 패패. 너 죽고 나 죽자죠. 그렇죠? 용기는 있지만 배려는 없어요. 승패 패러다임이죠. 그 배려는 많은데 용기는 없어요. 패승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패승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게 되면은 내가 누군가의 발판이 되어줘야 된다는, 나는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는 거죠. 하지만 내 욕구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근데 그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결국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내 욕구를 표현하고 건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할 때 결국 관계가 건강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승승과 승패가 있을 때 우리가 지향할 바는 뭐냐? 승승적 관계죠. 용기도 있고 배려의 균형성을 이루는 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하는데 왜 듣기가 70%야 되냐면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러면 뭘부터 알아야 돼요? 나의 느낌과 욕구를 먼저 알아차릴 때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가 눈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통은 의견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잘 통하는가. 그래서 저는 한번 리플렉션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 공동체가 잘 서로 통하고 있는가. 그 소통을 통해서 건강도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눠드렸던 용지에다가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인상 깊었던 대화의 내용을 생각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데요. 뭐 가족, 아내, 친구 다 상관없는데 샘플이 있는 거예요. 나, 삐리리, 김종선 삐리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인상 깊었던 뭐 가족, 아내, 친구, 성도, 교육자. 그래서 나의 기본적인 대화 습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샘플도 실험을 한번 하겠는데 이거는 셀프니까 이건 쉐어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볼 건데 순서는 나 그리고 상대방 타자 있으면 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시간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제 샘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녁인데요. 이제 제 딸아이가 밤 늦게 자요 항상. 뭐 11시 전에 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이제 바쁠 때 무의식까지 나오는 건 뭐냐 빨리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제는 의식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원아 네 건강에 심히 염려가 되고 내일 학교에 늦지 않기를 아빠 바라기 때문에 난 네가 좀 빨리 잤으면 좋겠어. 그때 바로 알았어. 그 알았어를 기분 나쁘게 알았어가 아니라 알았어. 바로 좀 잘게. 아빠가 그 원하는 거 알았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것도 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났던 아이와 나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마찬가지로 나눴던 대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화를 우리가 좀 어떤 패턴인지를 한번 좀 보시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은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샘플을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점검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나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고 잘하고 있는 건 뭐가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발전시킬 거 뭐가 있겠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사람마다 언어 지도가 다르다. 네, 그거 하나 오늘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언어 지도가 다른 이유는 경험과 교육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그 방식과 워드가 다 달라, 같은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의미가 다 다를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냐, 언어의 중의성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하면 사실 되게 피곤하죠. 하지만 그 배경에 있는, 뒤에 있는 느낌과 욕구만을 가지고 잘 대화를 해도 상당히 일단 내가 풍요로워져요. 일단은 볼게요. 자, 듣기와 말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듣기가 70%, 말하기가 30%인데 들을 때는요, 공감적으로 들어야 돼요. 공감적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얘가 지금 어떤 느낌이고 어떤 지금 욕구를 갖고 있구나. 그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솔직할 때 어떻게 필요할까요?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거절할 때도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게 거절하면은 뭔가 거절이 되게 나쁜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 잘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거절하는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게.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솔직히 말하냐? 내 느낌과 욕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국에 핵심적인 거는 욕구예요, 욕구.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집중해야 될 게 욕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욕구가 그 사람이 좀 채워져 있고 안 채워져 있는지를 파악할 때 우리는 좀 더 풍요로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이제 궁율의 대화, 연민의 대화인데, 궁율의 대화가 왜 필요하냐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궁율한 마음 시각으로 보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관찰이 총 4단계의 관찰인데요. 관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통 우리 대화를 할 때 판단이 섞인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판단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 그거 뭐에 증거예요? 나 중심적이야 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관찰한 것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관찰한 것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세상에 평가와 판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판단과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요, 변명하거나 항변하거나 저항을 하죠.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변명하거나 어떤 저항을 하는 표현들이 나올 때는 아, 내가 판단했구나 걸 알아차리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애들한테 너 왜 PC방 가면서 도서관에 간다고 거짓말했어. 자, PC방 가면서 도서관에 간다고는 관찰이에요. 하지만 거짓말했어는 평가가 될 수 있죠. 얘가 지금 거짓말했는지 그거는 이 평가가 섞인 말로 해버리기 때문에 아, 나 안 가, 나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한다든지 항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각하는 성도들이 많아는 뭐예요?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찰한 걸 얘기하면 바꾸면 이렇게 되죠. 우리 교회는 지각하는 성도들이 4명, 5명이 있어. 아주 구체적으로 했을 때 이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 잘 되려면 있는 사실 그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가 바로 관찰이에요. 그래서 롤러메이라는 이제 하버드 심리학자, 임상 심리학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인간에게서 가장 지성의 최고 단계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가능할까요? 자, 보세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는 게 쉬울까 했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거를 한번 좀 있는 사실 그대로 한번 좀 표현해 보실까요? 한번 해주실까요? 이걸 한번 묘사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핸드폰의 흰색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묘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약간 라운드형이 있는 것 같고요. 애플 로고 찍혀 있고, 예, 라운드형은 어디에 있죠? 전체 둥근형. 계속 말씀해 보세요. 여기 카메라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르신한테. 예, 되게 잘 해주셨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관찰을 표현하는 것이 사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으로 하기에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행동에서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팩트가 있고 상상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상상을 해가지고 있는 사실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계속 설명하다 보면 오해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편하죠. 자, 알겠는데. 자, 관찰만 나타내는 말에는 공표, 평가와 섞이면 X표인데요. 이게 지금 PDF 파일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 집사님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불평을 한다. 이거는 평가가 섞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관찰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은 전화통화를 할 때 일이 힘들다고 말했어. 이게 관찰인 거죠. 근데 우리는 관찰을 얘기하지 않고 뭐 때문에 계속 자기 평가를 이렇게 넣을까요? 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결국 변화라는 거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라는 거는 내가 쓰는 언어, 내가 갖고 있는 판단 이것도 다 사실 다 내려놓는 거죠, 사실은. 또 볼까요? 우리 목사님 대화할 때 자신감이 없다. 이거 뭐예요? 예, 평가가 섞인 말들이죠. 목사님은 대화할 때 눈을 다른 곳으로 쳐다보신다. 이게 그냥 관찰이에요, 관찰. 그래서 관찰을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랑 평가를 구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섞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뭔가 대화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느낌이 안 좋은 거죠. 우리 교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예, 여기서 참 좋다라는 표현은요, 애매모호한 중간성이 있어요.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모호하기 때문에 평가를 넘어가는 게 되게 많죠. 하지만 구체로 표현한다면, 지난 5년간 교수님은 월급의 10%를 자산에 기부해 오셨어. 어려움에 처한 나를 교수님은 자산에 조언해 주신다. 이게 사실 관찰이죠. 그래서 관찰과 평가를 내가 좀 잘 구분하고 있는가. 아, 정원이가 밤 11시까지 잠을 자지 않았네. 내가 근데 느낌이 있죠. 그걸 내가 관찰 느낌이 있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네. 속상하네. 왜 안 좋지? 아, 내가 질서를 되게 중요하게, 규율을 내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앉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왜곡된 언어와 쓰는 이유는 내 욕구를 잘 모르게 되면, 그걸 표현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의 끊임없이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야, 내 욕구에 안 채워졌으니까 빨리 와서 내 욕구 채워줘를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죠. 목사님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으셨다. 이거 뭐예요? 관찰하는 거죠. 있는 팩트만 얘기했잖아요. 팩트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PDF 파일로 했는데 느낌인데 느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 다음. 네, 그래서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게 내 안에 욕구가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기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좋지 않구나, 내가 좀 속상하구나, 내가 지금 좌절해야 있구나, 내가 좀 실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그럼 나한테 좀 필요한 욕구가 뭐지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되면 내 욕구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드렸던 그 자료 보시면 느낌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처음 내가 좀 잘 사용하고 있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내가 좀 대화할 때 주로 잘 쓰는 이 느낌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느낌 단어에서 내가 주로 어떤 단어를 좀 이게 느낌을 내 좀 표현하는가. 이거는 나한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한테 대화할 때도 내 느낌 단어를 잘 표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내가 잘 쓰는 거. 그 주어진 단어 목록 중에서 내가 주로 잘 쓰고 있는 단어. 네. 거의 없으면은 네, 없으면은 이제 내 언어가 사실은 풍요롭지 않은 거죠, 사실은.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표현하는 느낌 단어가 어떤 게 있는지 그 개수를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느낌 단어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되게 한정돼 있습니다. 내 느낌을 표현하는 것들이 보통은 뭐죠? 아, 기분 좋다. 아, 기분 좋아. 그건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아, 열받네. 화나면 이제 열받네. 아, 짜증나네. 보통 여기서 보통 이제 다 이제 한정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만약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속상하네라고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아, 지금 되게 기분이 되게 기쁘다. 좀 더 구체적인 느낌 단어를 쓰실 때 상대방도 인식을 해요. 근데 보통 자기 느낌을 잘 표현하지 않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접근할 때도 그렇고 대화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잘 모르죠. 아, 거기 번외로 있습니다. 예, 번외로.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느낌 열받네 했으면 그 뒤로 넘어 이제 얘 욕구 내가 어떤 욕구가 안 채워져서 내가 지금 이 열받네라는 소리가 나왔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욕구를 묵상하셔야 돼요. 자,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10개 이상 되는 것 같다. 어우, 예. 2분, 3분, 4분, 4분. 아, 10개 이상. 10개 좀 안 되는 것 같다. 괜찮아요. 예. 좀 안 되는 것 같다. 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롤러웨이, 아까 말씀드린 롤러웨이가 했던 얘기인데, 성숙한 사람은 감정의 여러 가지 미묘한 차이를 마치 교향곡의 여러 가지 음처럼 강하고 정열적인 것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숙한 척하는 사람들은 많죠. 하지만 돌아가면은 괴물로 변해가지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삶이 일치된다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 안의 느낌과 욕구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 감정과 욕구를 직면해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는 직면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잘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되게 자기 중심적인 표현인 거죠, 사실은. 그죠?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무시당한 느낌이야. 그 뭐예요?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느낌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생각을 같이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무시당할 것 같아 속상해. 차라리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주로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생각은 항상 잘 들으세요.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느낌을 얘기해 버리게 되면요,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내가 지고 속상하니까. 난 지금 속상해.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속이 좀 상해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왜냐하면 저는 집사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거든요. 좀 더 우리가 연결되기 원하고요. 좀 더 이거를 좀 더 서로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원인에 대해 해당되는 욕구들을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 듣고 화내실 분들은 없어요. 화내면 그건 진짜 병원에 가셔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이런 욕구를 원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자기 공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자기 안에 있는 욕구와 그 느낌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doing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doing이 뭐죠? 뭔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being이 있고 doing이 있잖아요. being 먼저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doing은 뭔가를 그걸 따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doing을 통해서 being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being에 집중을 하게 되면 doing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솔루션을 어디다 가져가야 돼요? being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being에. 그래서 느낌과 생각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건 뭐예요?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뭐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면은 이제 지금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되죠. 근데 그 뒤에 내 욕구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욕구를. 그래서 이제 뒤에 욕구 단어인지 볼 텐데. 그래서 느낌과 생각을 구분하는 게 되게 필요하죠. 권사님이 교회를 섬겨주셔서 고맙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문제예요? 좋게가 문제예요. 그러면 들으면서 기분 좋은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은 뭔가 기분이 좀 찜찜한 거죠.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좋게는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말이 될 수도 있고. 자, 당신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야. 이건 뭐예요? 느낌을 가장한 생각이죠. 느낌을 가장한 생각이죠. 너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거는 느낌을 가장한 생각이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요, 계속 시비가 붙게 되고 계속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때는 생각을 내려놓고 느낌을 얘기하라는 거죠. 지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우울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연민의 대화, 궁율의 대화의 시발점은 바로 자기 느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좀 더 밀착이 돼요. 더 귀 기울여 듣고 싶어하고. 인사를 받지 않을 때 나는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 뭐예요? 무시당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서적 노예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서적 노예 상태는 뭐냐면 자기 감정과 느낌에는 충실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내가 채워준다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정서적 노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정서적 노예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이 뭐냐면 정서적 해방이에요, 해방. 그건 뭐냐면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얘기해서 상대방도 연민을 느끼게 해주고 서로 그러면서 대화가 순활하게 이어지는 것이 궁율의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자신의 욕구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느낌만 얘기하고 욕구를 얘기하지 않아 버리게 되면요, 결국 강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요가 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오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당하고 있는 거 느껴집니다. 느낌을 가장한 생각들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혹시 교회 이런 분들 계시면 정말 좋은 공동체죠. 전도사님 사임하신다고 하니 정말 슬프네요. 근데 보통 어떻게 물어보죠? 전도사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예. 네. 보통 이제 그 주변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진짜 욕구는 잘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욕구를 얘기할 때 상대방도 연민을 느끼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욕구는 뭘까? 욕구를 볼까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행동하는 것과 죄책감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뭐 장로인데, 내가 안수인 집사인데 뭘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에 있을 때 어떤 봉사할 때도 욕구를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 또 조정해드리고 그거 정말 원하시는 거 맞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기쁨을 할 때 사실 성장하는 거니까 본인이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 타인의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충족되지 않는 자기 욕구의 왜곡된 표현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 뒤에 숨어있는 욕구를 표현할 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네가 어제 저녁에 오지 않아 나는 실망했어 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버려야 이제 오해가 생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거리가 있어서 너 상의하고 싶었는데 네가 오지 않아서 좀 실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오해를 풀고 내 욕구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한 번 더 이해를 한참 더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욕구를 얘기 안 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욕구 얘기하십니까? 욕구를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게 거절당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려움을. 진짜 그 사람과의 상호 신뢰가 형성되려면요. 그래서 신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때문에 내가 환영받지 못할 거, 내가 이 웰컴 받지 못할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느낌과 욕구를 전달할 때 상대방도 기여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따라서 관계가 윤활유처럼 흘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해서 정말 짜증나. 이거 이제 욕구가 왜곡되게 이제 표현이 이제 됐죠. 느낌을 이제 얘기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뭐 때문에 그런지 욕구를 얘기해야지만 이게 윤활유처럼 흘러가죠. 그 사람들이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계획한 일들이 무산돼 나는 정말 짜증나. 그 사람들이 계획을 취소해서 정말 짜증났어. 왜냐하면 작년에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시 경험할 기회를 되게 바랬거든 내가. 그러니까 원인이 그거였구나라고 알고 그럼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뒤늦게 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럼 그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참고 계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럼 그거를 하셨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분별력이 생겨서 그 사람이 어떤 두려움과 어떤 것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못했구나. 혹시 주사님 그때 그 얘기 하시면 거절당할까 봐 얘기 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거기까지 들어가면 왠지 실례인 것 같고 그거는 그 사람의 왠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고. 근데 잘 보세요. 공동체가 된다는 건 개인의 느낌과 욕구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과 욕구가 공유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각각 섬이 되는 거예요. 섬. 그것이 곧 뭐가 돼요? 개인주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욕구를 표현했을 때는 왜 욕구를 어떤 사람이 잘 표현하면요, 그 욕구가 나의 책임이구나 를 인정을 할 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통 감정을 욕구를 잘 표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겠지, 그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것들 채워지겠다는 믿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욕구가 잘 공감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원했구나 하는 그 순간부터 쌓여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자기 공감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근데 제가 딱 옆에서 보니까 이거는 좀 억울한 면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딸아이한테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 아이가 3살 때였거든요. 3살. 말 잘 못하잖아요. 정원아, 엄마가 그렇게 해서 이거 속상해? 너 네가 이거 원래 이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했었던 거잖아. 그 3살짜리 애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공감받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는 게, 공감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감해 주고 계신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사람에게 사람 공감 필요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공감받으면 돼요. 아니요.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욕구를 빨리 알아주고 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횟수로 한 3년째 되는데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질문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속 마음 터놓고 감정적으로 욕구적으로 교류하는 친구분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습니다라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왜 그러지? 저는 거기에서 퀘스천 마크를 생각했고 이거는 소사이얼 미셔너리 관점에서 이거는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공감해 주려면요 자기 공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공감. 그래야 내가 나를 공감한 것만큼 상대방의 욕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감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계속 많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너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는 네가 쓰레기를 교실 바닥에 버려서 나는 정말 실망했어. 왜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이죠.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뭐냐면 네가 이 문제 해결해 주길 바래 이 얘기예요. 그걸 비난하는 거나 다 이런 것들인 거죠. 나는 네가 쓰레기를 교실바닥에 버려서 실망했어. 왜냐면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결국은 내 욕구를 얘기해버리게 되면요 이것이 왜곡이 되지 않고 충분히 서로 상대방도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한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집사님이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속상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먼저 얘기하고 자기 욕구를 얘기했죠. 그러면 상대방도 듣고 나서 약간 좀 하면서도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전도사님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하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제가 전도사님 말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전도사님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좀 정말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에 내가 왜 때문에 실망했는지 그러면은 네가 그거 하지 않았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존중받고 싶었는데 존중의 느낌이 있지 않아서 제가 좀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럼 어떻게 주기 원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화가 윤활유처럼 지금쯤 수련회 준비가 마무리되고 리허설 연습이 원하는데 준비해야 될 걸 많은 걱정입니다. 되죠? 집사님과 복음만 사주자 성경보증만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 준다는 말이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좀 뭐라 할까요? 한 번 더 고민할 거예요. 이거 정말 좀 왜냐면 그 욕구를 채워주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시할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기여.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욕구. 정말 하고 싶었다는데 못 해주니까 아쉽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시군요. 이렇게 얘기했죠. 하면서 그분도 정말 본인의 욕구를 얘기하면서 못 오는 이유를 충분히 잠깐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오케이.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웃고 거기서 말을 안 하잖아요. 웃고 다음 기회에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저 인간은 진짜 왜 이렇게 교육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욕구를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같이 하고 싶거든요. 같이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아니요, 안 가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의 안에 있는 느낌과 욕구를 분명히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 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순위에서 좀 낫단 얘기이신가요? 뭐 이랬는지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결국은 부탁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어떤 사람한테 비굴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부탁이 결국은 관계를 개선시키고 조금 더 그 공동체심을 갖게 만들죠. 어떤 일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맡기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걸 긍정적으로 부탁하셔야 돼요. 또 모호한 표현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언어를 사용해서 부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 제일 핵심입니다.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 부탁은 강요나 명령처럼 들릴 수 있어요. 복음만 들어와 주세요. 알겠죠?
저기 우리 어느 정도 집사 되신 분들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명령이 되고 강요가 되죠. 그 때문에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가급적 개인적 일들을 하지 말아주면 좋겠습니다면 뭐가 돼요?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나을 수밖에 없어요. 자, 빨간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뭐가 떠올랐어요? 빨간 코끼리요. 우리 뇌는 부정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을 하면 부정적을 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들어가잖아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럼 거꾸로 뭐라 하면 되죠? 관계된 분들만 들어오세요 하면 되죠. 보통은 다 부정어를 써가지고 하게끔 만들죠. 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이 되게 중요하고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목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에너지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 여보, 당신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유 시간 좀 가질 수 있으면 해요. 근데 뭐예요? 가정이 충실하게 원했는데 남편은 시간을 내서 밤낮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여보, 당신에게도 일도 중요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족과 집에서 저녁을 보냈으면 해요 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보통은 앞에 머리 뒷머리 다 자르고 그냥 내용만 간단히 전달하죠. 그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 지금 돈 버는데 힘든 거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탁에 응하지 않으면 비난이나 벌을 받으러 생각되면 강요이다. 두 번째, 응하지 않았을 때 부탁한 사람이 비판이나 비난을 하면 강요이다. 부탁에 응하지 않은 상대방이 죄의식을 느끼게 되면 강요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부탁이다. 진정한 부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가 강요로 받아들이면 순종이나 반항으로 대처하게 돼요. 복종이죠. 순종이 복종이죠. 복종. 부탁과 강요를 구별하는 방법은 부탁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부탁한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날부터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 막. 그리고 막 뭔가 부탁했는데 그때 안 들어주니까 막 딴 데 보고 있고 막 일부러 대하지를 않아 막. 그거 전부 뭐예요? 그럼 그동안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이 부탁이 아니라 강요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와이프 물었어요. 저한테 정원이야 놀아줄래? 제가 이제 한때 얘기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시간이 없어. 그때 이제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중요해서 그러니 이렇게 하면 되게 나이스한 거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어쩜 그렇게 항상 그렇게 바쁘니? 그건 뭐예요? 판단이나 비난하게 되면서 강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죄책감이 약간 좀 들어있죠. 아빠라는 사람 어떻게 이 정도 들어줘야지. 아빠라는 어떤 역할부터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죄책감을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이와 좀 더 정서적으로 공유해주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이걸 배우고 나서 이제 노력을 해요. 웬만하면 공감적으로 반응하고 저한테 제 욕구를 아니까 제 욕구를 먼저 확인해 주죠. 먼저. 당신 지금 좀 쉬고 싶어? 이게 물어봐요. 항상. 쉬고 싶어? 조금 지금은 좀 쉬고 싶어. 알았어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그냥 본인 일들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 그게 되게 고마웠었어요. 근데 보통 이게 익숙하지 않게 되면요. 비난하고 아빠 역할을 안 해준 것에서 서운함을 계속 왜곡된 표현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럼 가정이 그러면 점점 더 심란해지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연결 부탁과 해결 부탁이 있어요. 연결 부탁은 제가 한 얘기가 잘 이해되셨나요?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집사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해결 부탁은요. 문제 해결을 반드시 지금 해주기를 원하는 부탁들이에요. 예를 들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같이 복음반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 해결 부탁을 잘 안 하세요. 해결 부탁들을 잘 안 해요. 그럼 집사님 그러면 지금 하겠다는데 그럼 지금 할 수 있으시겠어요? 바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보통은 해주겠거니 하고 그냥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계속. 왜냐하면 그 사람 욕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계속 기대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상반된 기대를 갖고 있게 되면요. 상반된 기대를 갖고 있으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대가 명확해야 되고 욕구가 명확할수록 그게 원활한 관계가 돼요. 원활한 관계가. 그래서 처음에 보통 에너지의 80%는 서로의 상대방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 투자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20%의 에너지만 갖고도 그 관계가 윤활유처럼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처음에 그래서 공동체 3년 세울 때 적어도 3사람 이상이 서로 윤활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게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들이 에너지가 돼서 결국은 이게 퍼져나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명료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긍정문으로 가급적이면 질문 형태를 요청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아빠는 네가 정말 건강하길 바라고 내일 학교 늦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 그래서 일찍 잤으면 좋겠어. 일찍 잘 수 있겠다고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어? 알았어. 그때 애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알았어. 왜냐면 진심을 알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얘기하죠. 나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았어. 그 말은 다 뭐예요? 그 사람의 욕구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공표, 구체적인 하는 표현 X표인데 내가 집에 들어오면 얼굴 보고 인사해 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조사님 주일학교를 주님까지 섬겨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구체적이지 않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하하가는데 제가 내 말을 못 알아듣나? 왜냐면 기대가 상반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런 표현들 되게 하시는 교회도 있고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요 언어의 이중성 때문에 주님까지 섬겨주는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의사소통해버리게 되면은 결국 상반된 기대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아이들과 사역자가 함께 서로 돌보기 원하기 때문에 조사님 주중에도 한 번씩 아이들이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요. 거기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대다수는 대화를 구체적이지 않게 하게 되면 대화가 계속 돌고 돌아서 몇 번 계속 만나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랑 잘 안 통하나 보다 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욕구. 그래서 욕구 단어 한번 보시겠어요? 욕구 단어. 네. 그래서 이건 좀 과제로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 욕구가 좀 낯설 거예요. 이것도 욕구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이 욕구 단어구나. 이거를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자기 돌봄이라는 욕구가 있어요. 전 자기 돌봄 욕구가 저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성취라는 욕구도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도.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제가 이 부분 좀 성취하고 싶은 데라 가지고 그냥 얘기해요. 그 단어를 가지고 그냥. 선생님 제가 이거 갖고 제가 성취를 좀 느껴보고 싶은데 좀 얻고 싶은데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기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 보시면 전사님 찬양을 좀 밝은 거로 바꿔주세요. 네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뭐 4분의 4박자 위주로 세 곡을 바꿔주면 좋겠어요 등등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의 행동이 따라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단어들입니다. 느낌 단어 있죠. 그리고 욕구 단어가 있어요. 이걸 잘 보시고 아까 제가 작성하라고 했던 그 페이퍼 있었죠? 아까 해서 작성했던 내용을 다시 꺼낸 뒤에 그 대화 중에 판단이나 생각이나 강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화했던 나의 상대와 얘기했을 때 판단이나 생각이나 강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사실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비전을 좀 갖고 있냐면 달라스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대화를 같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좀 연습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도 좀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 자기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다돼서 본인들이 교육받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하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엄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맘카페를 좀 만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달마당닷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월에 오픈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섹션 중에 하나 물론 광고도 있지만 주 메인은 부모 자녀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고 줌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 같이 모임을 연습하고 하는 것들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민 문화를 우린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욕구와 감정들을 쉐어하고 서로가 기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있으면 그게 결국은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모르고 외롭게 독방에서 골방에서 아이를 키우시고 때로는 불평과 뒷담화를 통해 가지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 뭔가 이게 메비우스의 잘못된 띠처럼 이렇게 돌고 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된다 이거는. 그럼 뭐가부터 시작될까? 뭐 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대화 방법만 좀 바꾸면 사실 삶이 되게 풍요로워지거든요. 그거를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제가 그 사이트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또 들어오셔 볼 수 있게끔 제 사이트 한 공간에 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게 드릴 거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5월 달부터 진행이 될 건데 하여튼 줌 미팅을 통해 가지고 연습 모임도 들어갈 거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타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하나 받고요. 시간이 지금 12시 9분 10분인데 이상으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